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은주입니다.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SF 영화의 단골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자세한 소식은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향해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제프리 마시 박사, 스페이스 X사의 CEO 앨런 머스크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외계 생명체를 향한 메시지 전송을 자제하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한때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학살을 일삼고 질병을 퍼뜨린 것처럼 지구에 오는 지적 생명체들이 박애주의 우주인에 틀림없다는 등의 불확실한 가설에 인류 자손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주 메시지에 응답하는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인보다 고도의 문명을 가질 수 있고 교류를 통해 지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SF 영화에서 외계인은 단골 주인공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E.T. 영화에서는 지구인과 친구가 되는 착한 외계인이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외계인은 지구를 침공하는 악당으로 그려지죠. 최근 천문학자들과 SF 작가, 그리고 우주 사업가들 사이에서 외계인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논쟁일까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논쟁인가요? 네, 지난 2월에 이제 미국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스페이스 X사의 그 CEO죠. 앨런 머스크하고 그 행성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해서 그 행성 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제프리 머시라는 박사가 네. 이 앞으로 외계에 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중단해달라. 이런 청원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뭐 메시지를 우주로 보냈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보냈는데, 물론 이제 지구에서 여러 가지 전파들이 외계에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1974년도에는 우리가 전파망원경으로 우주에다 메시지를 쏜 적도 있어요. 그래요? 지구를 갖다 상징하는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그 세 번째 지구가 있고, 거기에 이러저러한 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는 지구니까 나와라 오바 하면서 이제 쓴 적이 있는데, 191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한 곳이 한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구상성단이에요. 네. 가는데 2만 5천 년, 오는데 2만 5천 년, 5만 년 걸려요. 그 대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였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보이저호가 태양계의 거의 끝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네. 보이저호에는 이제 지구의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인간들이 각 나라마다의 뭐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소리도 담겨져 있고, 지구와 인간들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반대한 측에서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렸을 경우에 네. 우리 인간보다 높은 문명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것을 보고서 여기 인간들이 있구나 와가지고 지구를 점령하고 인간을 죽이지 않겠느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옛날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해가지고 네.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시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것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이 방송을 하고 전파를 쏘고 한 것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우주로 나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우주 생명체를 찾는 작업이 세티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세티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그 드레이크 박사 같은 분들은 이건 단지 인간들의 호기심일 뿐이다. 네. 호기심 갖고 하는 거 갖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그리고 우주가 워낙 넓고 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외계인들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보이저호가 그런 메시지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보이저호가 실제로 그 속도로 날아갔을 때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는 시간이 10만 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제 날린 지 70년대에 날렸기 때문에 이제 기껏해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계인 찾아서 여기 지구에 있구나. 우리가 찾아가서 점령해야 되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하지만 뭐 많이 하나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외계인들과의 컨택트 자체가 어쨌든 지구의 문명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양쪽 다 통달하긴 하죠.
다만 인간들의 문명이 여기까지 왔고 이 문명이 앞으로 500년, 1000년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우리 은하계를 거의 인간이 누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계인 이렇게 찾고 메시지 보내는 거로 싸울 게 아니라 네. 지구를 보호하고 이 문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앞으로 500년, 1000년, 10,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오히려 뭐 있을지 없을지도 그리고 없을 확률이 훨씬 높은 그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느니 차라리 지금 이 지구에 조금 더 충실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왠지 타임캡슐 같은 지금 우주로 보낸 이 메시지를 나중에 언젠가 또 지구인이 발견해서 그때 그 먼 미래에 들어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궁금하네요. 일부 과학자들이 우주의 붕괴가 예상보다 임박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은하들이 수십억 년 내에 갈갈이 찢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주는 언젠가 팽창을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해 대함몰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암흑 에너지의 존재와 우주의 가속 팽창 원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며 우주적인 척도로 봤을 때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저마다의 수명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는 어떨까요? 무한할 것만 같은 이 우주의 시간도 지금 거의 임박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교수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이게 웬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네,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죠. 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죠. 네. 우주가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서 대폭발, 빅뱅을 일으키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는 기간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우주가 언젠가 다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주가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임박했다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네. 이건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소리잖아요. 네, 뭐 우주적인 시간으로 임박한 거하고 우리 시간으로 임박한 건 틀리죠. 그러니까 네. 우주가 팽창하는 걸 관측하다 보니까 상당히 최근 들어서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계속 팽창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주가 처음에 뻥 터졌습니다. 팽창합니다. 우주에 물질들이 많다면 어느 순간 중력으로 팽창을 멈추게 하고 다시 수축이 될 거예요. 이거 이제 빅뱅, 대폭발의 반대로 이제 대수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빅크런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폭발의 반대인 빅크런치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에 있는 물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얼마인지 알아야지 중력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들은 실제로 한 4%밖에 안 돼요. 네. 우주에 100이라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나머지는 이제 암흑 물질이니 암흑 에너지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25% 정도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질량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나머지 한 75% 정도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우주를 팽창하게 하는 그 진공 에너지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암흑 물질과 진공 에너지를 다 계산해야지만이 얼마나 우주의 중력이 얼마나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팽창을 계속 할 건지 수축을 할 건지 알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뉴스는 뭐냐 하면 이런 진공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주 팽창을 멈추기 수 있는 충분한 질량이 존재하고 네. 그리고 그 질량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을 할 건데 지금 우주의 끝에 있는 팽창 속도가 빛보다 빨라진 것은 결국은 수축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신호다. 그렇다면 이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꺼번에 확 수축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종말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팽창하는데 네. 138억 년 걸렸어요. 그럼 이거 수축하려면 역시 또 100억 년 이상이 걸립니다. 물론 그 사이에 물론 밀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수십억 년 이상이에요. 지구에 그 영향이 미치려면.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주가 다시 수축을 해서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가려면 수십억 년은 지나야 됩니다. 자, 우리 지구의 나이가 이제 기껏해야 46억 년이에요. 인간은 역사가 기껏해야 몇만 년이에요. 그죠?
우리 좀 전에 1000년 정도 오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민족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주가 계속 팽창할 건지 네. 다시 멈추고 수출할 건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최소한 수십억 년 이상 후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최소한 우리가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아직까지 뭐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이게 문제네요. 피부에 와닿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최소한 수십억, 100억 년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정말 우주도 피해갈 수 없는 이 거대한 진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일 정도일 것 같네요.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난 4월 4일 저녁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와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태양, 지구, 달 순서로 일직선으로 늘어섰습니다. 이때 지구에서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며 점차 어두워졌는데요. 이 현상은 바로 개기월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개기월식을 볼 수 없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본 개기월식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네, 교수님, 이번 개기월식이 지나면 한동안 또 개기월식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사실 기대감을 갖고 많이 기다렸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볼 수 없었어요.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망원경으로라도 보셨나요? 자, 망원경도 역시 구름을 뚫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망원경이 있으면 구름이 껴도 비가 와도 별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네. 이 망원경도 역시 가시광선, 눈으로 보는 빛을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안 보입니다. 구름을 뚫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파 망원경은 가능하지만 눈으로 보는 이 망원경, 가시광선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뭐 결국 교수님도 못 보셨다는 거네요. 이번 개기월식 같은 경우가 정말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짧은 개기월식.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개기월식의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월식이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게으른 사람들, 좀 지루한 걸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개기월식이었는데 좀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런데 이 개기월식 중에는요, 왜 달이 붉게 보이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이제 미국 그리피스 천문대, 미국 LA에 있는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찍은 영상인데, 네. 이 보통 개기월식 하면 달이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쏙 사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줄어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붉은 핏빛 달로 바뀝니다. 그래서 브러드문, 핏빛 달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순간 지구의 양쪽으로 대기가 있어요. 이 대기를 햇빛이 통과하면서 꺾입니다. 굴절된단 말이에요. 네. 굴절되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이런 쪽은 산란이 돼서 흩어져 버립니다. 산란되지 않은 붉은색 쪽만이 남아서 쭉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근데 양쪽 끝에 대기가 살짝 있잖아요. 요 대기에서 살짝 꺾여진 네. 굴절된 빛 중에서 파장이 긴 붉은색 빛만 달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럼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것이 없었느냐? 있었죠. 개기월식이 근데 부분월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붉은 빛은 달에 비쳤어요. 하지만 주위에 밝은 빛들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붉은 빛이 희미해서 별을 못 느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고 나니까 주위에 밝은 빛들은 사라지고 나니까 희미했던 이 붉은 빛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 개기월식은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핏빛달, 붉은 달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런데 놓쳐서 참 아쉬운데 네네. 다음에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지구 전체로 본다면 올해 9월 28일 날 또 한 번 개기월식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개기월식은 앞으로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2018년 1월 31일 밤에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31일 밤. 1월 31일 밤에 뜨는 보름달은 이건 블루문이에요. 블루문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색깔이 파래서 블루문이 아니라 음력이 양력보다 짧기 때문에 매달 1일이나 2일날 보름달이 뜨면 마지막에 보름달이 한 번 더 뜰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뜨는 보름달, 한 달에 2번 보름달이 뜰 때 두 번째 뜨는 보름달을 가리켜서 서양 사람들은 블루문, 기분 나쁜 달이라고 합니다. 네. 보름달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볼 때 2번 뜨니까 기분 나쁜 달이 되겠죠. 그게 블루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2018년 1월 31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개기월식이 되면서 붉은색 달이 됩니다. 브러드문. 네. 근데 그 브러드문이 결국은 블루문이에요. 레드문이면서 블루문이 그렇죠. 되겠네요. 블루문이 개기월식이 되는 순간 레드문으로 바뀌는 거죠. 네, 교수님, 9월 28일의 개기월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못 보고 미국에선 볼 수 있다라고 네. 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번 4월 4일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구름만 안 꼈다면 볼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이 떠서 지나가는 그 개기월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볼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못 보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달이 비치는 지역이 있고 안 비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녁에 이제 개기월식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녁이 거기 새벽인데 그 속하지 않는 유럽에서 또 안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9월 28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보인다고 우리나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럼 미국에서 어느 시간대에 보이느냐. 미국에서 만약에 9월 28일 새벽에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 보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저녁 시간이나 한밤중이라면 우리나라하고는 낮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런 차이군요. 네네. 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